혹한의 사할린에서 한반도까지 북방의 바다를 주름잡는 참수리. 뛰어난 속도와 공격력으로 육해공을 모두 호령하는 참수리는 우리에겐 연해를 지키는 고속정의 이름으로 더욱 익숙하다. 대한민국 해군의 PKM급 고속정 참수리호. 1976년 개발 후 무려 105척을 건조하여 연안 초계 작전 및 NLL 수호 등에 투입해온 우리 해군의 주력 고속정이다. 참수리호는 우리 영해 어디로든 긴급 출동이 가능하고 비상시 빠른 속력으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적의 도발을 저지하고 국민을 위험에서 구해내는 만능 해결사다. 특히 1, 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모두 3차례의 전투에서 활약하며 우리 국민에겐 서해의 수호신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 40년, 그 어떤 대형 함정 못지않게 큰일을 해낸 참수리호. 이 자랑스러운 고속정의 탄생기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참수리호의 활약상을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병입니다. 오늘부터는 서해 수호신 PKM 고속정 참수리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1960년대 해군 공청 근무를 시작으로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함정 건조와 조선업 발전에 이바지해 오신 분입니다. 한국 선박기술의 이채우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우입니다. 참수리호를 비롯해서 해군에서 다양한 함정의 설계와 건조에 참여하시고 조함병과장과 해군 조함 부단장을 역임하신 함정개발 전문가이시죠. 심희섭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희섭입니다. PK 고속정에서 구축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함정을 지휘하시면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비롯해서 많은 해양작전에 공을 세우신 김다륜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달륜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수리호를 비롯해서 다양한 함정을 지휘하시며 동해와 서해 최전선에서 해양 안보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함정 운영과 해양 전투력의 전문가이시죠. 배영수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수입니다. 네, 오늘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채우 전무님께서는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이제 오늘 출연하시거든요. 이제 우리 해군의 함정과 이 조선 산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원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함정 개발에 관련해서 어떤 경력을 가지셨는지 인사와 더불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방위산업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5년 동안 마산의 코리아 다코마 조선소에서 설계부장, 품질관리실장, 연구개발부장, 생산 현장 담당의 임원으로 재직했었습니다. 이 조선소에서는 일반 상선도 건조를 했지만은 요트, 공기부양선 등도 개발해서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조선소이다 보니 주로 함정을 많이 건조했고요. 해군본부 조함실에서 설계한 함정의 기본 도면을 받아서 설계부에서 상세 설계를 해가지고 해군 건조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함정 건조에 필요한 구매선은 자재부로 보내고 도면은 생산부에 출도하여 함정을 건조하게 됩니다. 1970년대 전국의 학생들과 국민의 방위 성금으로 건조해서 학생호라고 명명했던 페트롤 킬러 PK와 그 다음에는 처음에 기러기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다음에 참수리로 이름이 바뀌었던 PKM 페트롤 킬러 미디엄 사이즈, 다음에는 다목적 경비정 PSMM은 페트롤십 멀티 미션이었고 다음으로 한국형 구축함 코리아 프리게이트 X 클래스라고 해서 KFX 등을 건조했고 65톤급 호버크라프트는
수륙양용 공기부양정으로 시속 55너트였었는데 자동차 스피드로 환산하면 시속 102km였었습니다. 뭐 잠깐만 들어봐도 한 50년 기간 동안에 한국 조선업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함정 운영 분야에서도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비역 해군 준장이신 김다륜 제독님이신데요. 이제 PK 고속정부터 구축함까지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때 이제 수많은 이제 공을 좀 세우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첫 인사와 겸해서 또 어떤 함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달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역 해군 제독 김달륜입니다. 임관 후에 고속정 정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축함 함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함정을 성조를 하면서 또 전투 경험을 실제로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80년 3월 25일 날 포항 근해에서 간첩선이 침투하는 것을 우리 고속정, 제가 타고 있던 고속정을 이용해서 격침을 시킨 바가 있고, 1999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1연평이 해지는 게 있습니다. 99년 6월 15일 날 연평도에서 북한 경비정이 다수가 남아해온 것을 우리 잠수리를 비롯해서 고속정 전 성조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과감히 격퇴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 저는 운 좋게도 병시에 군에 있으면서 전투를 두 번이나 겪어서 두 번의 무공훈장을 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 이지석 구축함을 건조하는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서 또 중력으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제 김다륜 제독님도 우리나라의 조선 또 함정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프로그램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 심희석 제독님께요. 오늘 주제인 이제 삼수리호 기본적인 뭐 재원이나 간략한 설명을 중심으로 먼저 해주시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예, 참수료는 현재도 그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용 고속정, 즉 PKM의 총칭입니다. 최근 그 서해에서 두 번의 해전에서 주역으로 전투하면서 아주 영웅적인 함정으로 이미 그 국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함정이죠. 예. 이력을 보면은 먼저 건조한 그 80톤급 그 PK가 소형 고속정이고, 이 PK를 페어런트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큰 고속정으로 150톤급 PKM을 개발하였습니다. PKM 역시 그 북의 그 연안 도발과 코마 오사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으로 개발되는데, 1976년에 해군에 의해서 설계됐고 1978년 초에 시제함 3척을 건조하고 이어서 1993년까지 무려 105척의 PKM을 건조합니다. 2개월에 한 척씩 탄생한 셈이죠. 이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그 건조했다는 의미는 우리의 환경에는 꽤 쓸모 있는 고속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해군의 고유의 작전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의 그 생활 지원을 포함해서 만능으로 아주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고속정입니다. 재원은 전장이 33m, 폭이 6.63m로 PK보다는 30% 정도 좀 크고, 그렇지만 무장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편에서 이야기한 PSMM보다는 좀 작습니다.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정의 2분의 1 정도의 그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K와 같이 투 디젤 그 기관선으로 최고 속력은 38나트이고 경제 속도는 28나트입니다. 후에 전장을 33m에서 37m로 키우면서 전반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이 후기의 그 성능 개량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장은 버전에 따라서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초기에는 함수에
30mm 에머슨 자동포, 한미에는 40mm 버퍼스 단연장포, 함교 좌우연에는 20mm 단연장포 2기가 탑재됐는데 국산 발칸포가 1970년대에 개발되면서 함수포가 발칸포로 바뀌거나 또는 함교와 한미의 포가 발칸포로 각 1문씩 대체됐으며 37m 후경에는 함수에 40mm 단연장 속사포가 장착되고 WCS-86이라는 고속종용 사통장치가 개발 탑재돼 가지고 각 함포들이 자동 추적할 수 있는 화력으로 보강됩니다. PKM은 대간척 작전에 아주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전 해역에 본격적으로 배치되는 1980년대 중반에는 자주 출몰하던 간접선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간단하게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대간첩선에 크지도 않은 이 PKM 규모에서 굉장히 활약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이 참수료는 우리 바다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함정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임무를 이제 수행해 왔다는 뜻일 텐데요. 이 질문은 우리 배용수 제독과 우리 김다륜 제독께 드리겠습니다. 실제 바다를 지키는 우리 해군에게 이 참수료는 어떤 함정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배용수 제독께서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 해역에서 이제 우리 해군의 임무를 좀 더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의 바다를 지킨다는 의미는 바다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해군에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군에게는 자유로운 해양 사용을 보장하고 적에게는 적의 해양 사용은 거부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바다를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육지에서는 그 바다하고 틀리게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 영토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바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한반도에 우리가 처한 그 지리적인 환경은 상당히 길고 복잡한 그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선으로 긋는다든지 또는 펜스를 세운다든지 뭐 이러한 국경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로 그 해상 초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해양 활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바다를 지킬 수 있겠습니다. PKM은 아까 심재동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00척 이상이 건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 해안의 도서 그리고 북방 한계선 근해 전진 기지에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가지고 우리의 영해 보호 작전을 아주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 그러한 함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PKM을 통해서 접저계획에서는 상시 전개를 통해서 NLL 방어를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한 좀 더 강력한 대북 억제 전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PKM이 100척 이상 건조되면서 우리의 해군 초급 장교 시절부터 이 함정이라는 것이 일단 그 의무적으로 이제 그 함정에 지휘를 하게 되면 이 단독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초급 장교 때 바다에서 이러한 작전 경험은 후에 그 전투 능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KM이 많이 그 양산이 됨으로써 우리 장교들의 그 전투 역량을 또는 지휘 역량을 실질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함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해상 전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인데 우리 해군에게 PKM 어떤 함정이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PKM이다, 잠수리호다 또는 뭐 제비다, PK다라는 거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PK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익명을 제비라고 명명을 지었죠. 그 다음에 나온 이 PKM은 기러기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용맹성이 떨어지고 실제 1990년 중반에서 잠수리호로 이름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가질 텐데요. PK와 PKM 또는 제비와 기러기와 잠수리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돈이 가실 걸로 믿습니다만은 이해를 하시고요. 우선 그 구전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지방에는 긴급 환자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환자라든지 이런 것 긴급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항공기나 또는 함정을 부르게 되는데 항공기는 기상이 나쁘면 못 옵니다. 그리고 야간 작전이 또 안 됩니다. 그런 취약점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 주민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해군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해군은 또 주민 보호 차원에서 잠수리를 긴급 출동을 시켜가지고 잠을 못 자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육지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구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는 파도도 치고 또 풍랑이 많기 때문에 조난 선박들이 많습니다. 그럼 조난 선박 물론 해양 경찰청에서 다 하지만은 세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원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수리호를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리호는 뭘 떡 부러지게 대간첩 작전이다 혹은 북한 경비정과의 싸움 이외에 온갖 부전 일을 다 하는 그런 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배주동님, 그런데 이제 이 참수리호의 활약상이 지금 두 분 말씀 잠깐만 들어봐도 얼마만큼 이제 많은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이제 북한 해군에게 납치되어가는 우리 어선을 해주항까지 쫓아가서 다시 구해왔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PK하고 PKM이 이제 다수가 건조돼서 이제 한국 해군에 편입이 된 전력화가 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그 전투 장교들은 초급 장교 때 지휘관 임무, 그러니까 정장 임무를 반드시 1회 이상 수행하도록 그런 필수 보직으로 이제 운영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이제 그 몇 년 이제 후배가 PKM 정장 시절 서해 NNL 근해에서 이제 겪었던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서해 그 작전 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서해 북방 한계선은 그 임진강 그 하구서부터 서북 오개도서 황해도 그 사이에 이제 중간선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연평도에서 그 대청도까지의 그 공간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 공간이 오히려 그 북쪽 황해도하고 가까운 측면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기상이 상당히 그 악화된다든지 바다의 파도가 높을 때는 대청도와 그 연평도 기지에 있는 그 육상 레이더 사이트에서 그 해역을 이렇게 감시하게 되는데요. 이제 파도가 높게 되면은 이제 그 표적을 이제 소실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할 때도 이제 기상이 상당히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거기 있던 이제 초기하던 경비 함정들도 이제 그 피항을 가는 그런 상태에서 작은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를 일으켜서 공교롭게도 그 연평도와 대청도 그 사이 그 음영 구역 사이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그 틈타서 이제 북한 경비정이 조용히 내려와서 호줄을 묶어서 그걸 해주항으로 이제 그 납포를 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뒤늦게 이제 이 상황이 전파돼서 당시 연평도 기지에 이제 전개되어 있던 이제 고속정 편대가 출항을 해서 파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아마 크게 속력도 많이 내지도 못했을 텐데 어쨌든 전속력으로 해주 쪽으로 이제 향한 거죠. 무조건 구해 와야 된다는 그런 그 일념으로. 그래서 거의 해주항 가까이 가가지고 과감하게 계류를 해서 함정에 보면은 이제
그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도끼라는 큰 도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조원이 그 보수 도끼를 이용을 해서 북한 함정이 우리 그 어선을 연결한 그 호줄을 절단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긴박한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이러한 아주 그 용감한 그 공적을 세우고도 특별한 표창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들이 아주 서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 구비구비 사건마다 또 얼마나 많은 또 숨겨진 이야기가 많겠습니까만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또 감사를 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또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이 운영하는 고속정에요. 지금 이제 80톤급 PK 정하고 또 150톤급 PKM이 이제 많은 활약을 했었었는데요. 실제 이제 그 함정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이 이제 고생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제 PK와 PKM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제 함정 운영을 하시는 두 분 제도님께서 이제 그 승조원 생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다린 제도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예, 고생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선 33m의 길이에서 33m라는 길이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거기서 인원이 30명의 그 성조원들이 같이 생활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공간이 협소한지를 상상해 갈 겁니다. 그런데 간첩선과 조우를 했을 때 간첩선 속력이 40나트 이상이었습니다. 40나트면 우리 35노트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이미 배는 건조되어 있고 어떻게 하냐. 그게 배에 실린 거를 전부 다 드러내자. 다시 말해서 경량원을 만들자. 배의 무게를 줄이자. 배의 살을 빼자 해가지고 경량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경량화 작업이라는 건 제일 첫 번째 취사도구입니다. 밥그릇이라든지 그다음에 밥해 먹는 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철거를 해가지고 이 무게를 줄이는데 이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간첩선을 잡아야 되니까 일났다 속력이 중요한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성조원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고 실내 환경이 또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 생활이 있습니다만은 잠수리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PKM 잠수리호는 정말하는 성조원들의 그 생활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여름에 그 철판이 35도에서 40도의 그 햇볕이 내리쬐면 철판은 한 50도에서 60도까지 됩니다. 거기서 계란 후라이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에어컨이 있다고 그러지만 성조원들은 여전히 덥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간 작전이 있을 때는 밥을 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식량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비상식량을 다 먹겠습니까, 여러분? 한 끼는 먹을 수 있지만은 두 끼, 세 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식량을 먹다가 작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야간 작전에 취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조원들이 자동적으로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서 비상식량 그런 부분을 좀 더 개발해서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잠수리 성조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엔 배영숙 제도께서 네네. 예. 과거나 지금이나 대형함들은 뭐 디지털화된 그 원거리 탐지 레이더 그리고 함포도 원거리 함포 그리고 유도탄은 초수평선 저걸 그래서 실제로 저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고속정 작전은 항상 적과 조우해야 된다는 점, 바로 바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을 뻗으면 마치 닿을 것 같은 북한군의 이제 실질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리고 포를 갖다가 상호 이렇게 겨냥된 걸 보면서 이렇게 작전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임무 수행하는 하는 측면에서도 다른 함정들보다는 우리 승조원들의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1, 2 연평해전 그런 사례를 보면은 북한군이 그래서 북한 함정들이 며칠째 그런 이제 남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속정 편대들이 거의 매일 출항을 하게 됩니다. 매일 출항을 해서 하루 종일 대처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 휴식 취하고 또 나가고 이것을 며칠씩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피로감이 계속 쌓이는 거죠. 전진 기지의 또 특성상 그 함정을 또 많이 갖다 놓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대청도 정도면 뭐 몇 척 정도. 그 동해에서도 뭐 제가 전개에 있던 거진도 한 서너 척 정도. 요 정도가 전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해줄 그런 세력들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더더욱 거기에 더해서 이 전진 기지라는 것이 아무리 그 승조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잘해주려고 해도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연평도 기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중요하면서도 기지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 YPK라는 그 바지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제 계류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그 승조원들을 위한 뭐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최소한의 그 숙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그 해군 지휘부에서도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주 이 승조원들 그 편대들을 이렇게 교대시켜 가지고 사기가 더 이상 저하되지 않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군가 그 바다에 있다. 장벽도 철조망도 없이 반세기 넘도록 긴장과 도발이 반복되어 온 그곳. 온몸으로 장벽이 되고 철조망이 되어 적의 망상을 저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 지금도 그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있다.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가 최후까지 싸우며 조국을 위기에서 구해내온 바다의 영웅. 바다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참수리호의 이야기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심희섭 제독님, 우리나라에서 이제 PKM 그 고속정을 건조하게 된 배경 어떤 이유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해군에서는 1975년 그 5월에 엑소셋 미사일 탑재 고속정 3척 건조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PKMM을 건조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중형 고속정, 즉 PKM 사업으로 변경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PK정하고 PSMM이 건조 중이지만 북의 코마급이나 오사급의 대응 전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고 이걸 해결하는 데는 유도탄 고속정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어로 지도선에 프랑스제 엑소셋 그 대한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지만 어로 지도선은 미사일 고속정으로 대공 방어 등 취약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엑소셋 미사일 탑재 고속정을 추가로 개발해서 건조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대한미사일의 그 이력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사실 대한미사일이 우방 쪽에는 특히 미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푼이라는 대한미사일이 최초로 70년대 초에 개발하게 되는데 새로 개발한 이 무기를
우리에게 먼저 제공할 수는 없는 그 미국의 상황임에도 결국은 PSMM 5척에 하폰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의 그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PGM에 하폰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기 때문에 북계의 코마나 오사급 유도탄 정도를 어느 정도는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엑소셋 미사일 탑재 중형 고속, 그래서 엑소셋 미사일 탑재 고속정 대신 PK의 여러 가지 제한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큰 고속정, 즉 PKM의 건조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PKM 건조는 이제 나중에 건조사를 쭉 훑어보니까요, 이 그 코리아 타쿠마와 이 대한조선공사에서 이제 합작해서 같이 이제 이 건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PSMM 편에서도 좀 다뤘는데요. 그 코리아 타코마라는 회사는 함정 전문 방산업체로 PSM 건조를 계기로 해가지고 1972년에 탄생한 신생 조선업체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 당대 최고의 그 PSMM을 건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고 PK 시제정하고 수많은 그 근무 지원정을 건조하는 업체로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부산 영도에 있는 대한조선공사는 일제에 의해서 시작돼 가지고 해방 후 국영기업체로 그 운영되다가 나중에는 민영화되는데 1972년 코리아 타코마 설립 이전에도 학생호를 비롯해 가지고 수중이 고속정이라든가 FB 항만 경비정 또 다수의 근무 지원정 등 대부분의 해군정 건조를 그 주도했고 예. 역시 그 당시에는 함정 방산업체였습니다. 방위산업 특조법에 의하면 방산업체의 지도 육성이라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법의 맥락에 따라서 함정은 시제함을 만든 후 양산함을 건조하게 되면은 코리아 타코마와 대한조선공사와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PKM 개발 당시에는 초기의 시제정 3척을 대한조선공사가 건조했고 2차 개량형부터는 양산 개념으로 양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이 맞는 개념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함정을 경쟁 입찰에 의해서 건조업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방위사업 특조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한 때 함정을 제때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이 함정을 양산해내는 이 방산 업체도 이제 이 그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목적을 좀 갖고 있었던 것인데요. 당시 이제 이런 법이 그런 목적을 결국 효과를 좀 잘 발휘했는지 조금 이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배재동님 어떻습니까? 효과 좀 냈습니까? 방산특조법이 우리나라의 그 방위 산업을 그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민간 영역에서도 조선업에 뛰어든 이후로 그 불과 그 얼마 안 돼서 세계 1위의 조선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높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코리아 타코마 같은 조선소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 후에는 이제 자생적으로 엄청나게 아주 많은 그 굴지의 조선소들이 계속 그 출연을 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방산특조법이 오히려 새로운 업체들이 이러한 그 방위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이제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함정에도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이제 탑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탑재하는 무기 체계들은 단계적으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고 해서 탑재를 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그 장비들은 해외에서 도입해서 탑재를 하고
단지 그 조선소에서는 그러한 무기 체계들을 체계 종합업체로서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로서 이제 함정에다가 통합시키는 그러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이제 단위 무기 체계들은 그 연구 개발을 그 국내에서 많이 추진했는데 결국은 그 모방 개발입니다. 선진국에서 방산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똑같은 또는 그보다 우수한 형태로 이제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국제 시장에 나가서는 경쟁력이 결국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욱이 이제 그 방산 업체라는 것이 그러한 이제 그 특별히 그러한 그 혜택을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연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이 그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이 그 개발된 무기 체계는 시장이 결국 한국군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해군이라는 그 시장은 너무나 좁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상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한 많은 분야들이 조선산업과 같이 그렇게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충분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고 방산 특조법을 일제히 다 폐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방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들을 보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겉으로는 무슨 자유경쟁 체제를 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가 그 기업에 대한 그 지분을 확보를 한다든지 또는 특정한 부분 대외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든지 그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꼭 그 갖춰야 될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유지를 해서 방산업체를 인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미국의 경우는 이제 조선산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뉴폰 뉴스라든지 뭐 인갈 조선소라든지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대규모 조선소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나 전략 핵 잠수함이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조선소들의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한 기술이 국내에서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특히 미쓰비시 조선소 같은 데는 일본의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발주를 거기에다 내줍니다. 그리고 매년 한 척씩 이렇게 그 도태시켜 나가면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그 잠수함 그 건조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최근에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나마 이제 삼성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1의 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삼성 탈레스라든지 삼성 테크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산 분야를 모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그러한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그 능력 있는 그 기업들은 이러한 방산업체에 대한 방산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그 특별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삼성 탈레스나 삼성 테크윈 이러한 것들이 이익을 못 남겨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그 이익 폭이 상당히 작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위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행정 절차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수시로 문제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업가들의 그 의욕을 갖다가 저하시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심석 제독님은 어떻게 평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폐기되고 없는 방산 특조법이면 사실 굉장한 효과를 봤죠. 배영수 제도께서도 그 이야기했듯이 방위 산업 분야는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의 그 지도 내지는 보호 육성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방위산업 특조법의 그 이력을 보게 되면은 1973년에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업체 및 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군수 조달에 관한 특별 조직
조치법으로 그 공포돼 가지고 1983년에는 방위산업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시행돼 오다가 2006년 방위산업청이 그 개청이 되면서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게 폐기되고 이제 오늘에 그 이르게 됩니다. 방산특적법 공포에 따라 가지고 방위산업 10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방위산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방위세가 신설이 되죠. 그 당시.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방산업체가 이제 방산시설에 대해서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틀이 그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자금뿐만 아니고 방위산업체에 그 종사하는 기술자와 기능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도 받을 수 있게 그 만들어주거든요. 사실 이 법에 따라 가지고서 국방부에서는 물량의 그러니까 방산 물량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저 전문화 계열화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방위 산업체가 일정량의 그 수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함정의 경우는 특히 함정의 경우가 더 그렇죠. 조함 초기에 PK라든가 또는 PKM 그리고 일부 그 많이 만들어야 되는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함정을 제외하고는 함정의 그 동종 소량의 건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필요한 그 충분한 물량을 갖다가 보장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그 열악한 우리의 그 조함 기술력과 환경은 지난 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물량을 단순히 경제 원리에 의해서 즉 경쟁 체제로 운영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조합 능력은 이미 기대할 수 없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대에 따라 가지고 방산업체의 보호 육성이라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개념은 지속적으로 바뀌더라도 진취적으로 시행돼야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방산업체가 유지되고 방위산업의 그 해외 수출까지도 도모할 수가 있겠죠. 더욱이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유사시에 우리의 안보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결국은 이제 우리 심희섭 제독께서는 이 방산 초창기의 방산 특성상 보호 육성에서 해줘야 되고 또 초창기 발전 단계상 이 부분들은 영향이 크게 미쳤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다륜 제독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의 방위특적법은 국가의 방위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날이 갈수록 방위산업업체, 다시 말해서 배를 건조하겠다는 업체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한 업체에서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에서 네 개 업체까지 후발업자들이 너도나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입찰이 공개 입찰입니다. 공개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물론 점수가 있지만은 가격 점수가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발업자가 배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굉장히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그 배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군함의 거의 대부분이 국산화 비율이 이거 심재동님도 알고 계시지만 국산화 비율이 몇 %입니까? 과연 몇 %가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이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가 계산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그 중요한 나라의 장비들이 딱 나옵니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리스트를 전부 다 이렇게 모아보면 예를 들면 이지삼을 하나 만드는데 그건 잠수리 배를 만드는데 얼마만의 돈이 들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한 70%, 60% 선에서 이 배를 만들어 주겠어 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업체가 됩니다.
근데 그 업체가 배를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하청에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볼트 하나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기술자들을 건조를 하다 보니까 건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런 모임이 이 토의가 있는 그런 꼭 하고 싶은 내용은 일본처럼 또는 미국처럼 이게 국가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물량을 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가 플러스 이윤, 적정 이윤 다 나옵니다. 원가 계산이 방위사업성 바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원가 플러스 이윤 오케이 이번에는 A라는 업체, 이번에는 B라는 업체 전문화 계열에 있지만은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뭐 돈 싸게 배를 만들어줬던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A 업체, 다음에는 B 업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제대로 된 배를 만들려고, 군함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경쟁력 제도를 바꿔가지고 공개 입찰을 내리고 국가가 지정해 주도록 물량을 확보해 주고 그래야지만이 방위사업체가 살아나고 또 이윤을 제대로 얻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늘날 같이 조선 산업이 이렇게 몰락하는 원인도 아마 그런 저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메꾸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런 조금만 미비하지만은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됐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언제 시간에 이 방위 사업 관련 법제도에 관련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중요하게 다루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걸 좀 간단히 좀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진행하다 보면요, 이제 참수료에 관련된 기본적인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재호 전무님, 그 당시에 이제 참수료 설계 과정에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해서 진행을 하셨나요? 네, 그 선박 설계는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국 해군 조함실에서 설계한 함정의 기본 설계 도면을 공급받아서 설계부의 선체, 의장, 기장, 전장 파트의 직원들이 상세 설계를 했고 이제 함정이 준공이 되면 해상 시운전을 거쳐서 해군에 인도하게 됩니다. 설계부 직원들은 서울대, 인하대, 부산대, 울산대, 홍익대학의 조선공학과 졸업생들과 경력자들로 1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해군에서 전역하신 분들과 공고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PKM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는 벌써 이미 이제 학생호나 우리가 그 PK 고속정을 만드는 건조한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뭐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PKM 설계 과정에서 또 쉽지 않게 또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함정을 시리즈로 쭉 건조하다 보니까 설계도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그 별 어려움 없이 설계하고 건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PKM 건조에서는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어로지도선이나 학생호를 연구개발의 프로토타입 개념으로 개발이 개발이 완료가 됐던 시절이죠. 그러나 이 배는 사실 상시 운영에는 미반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PK 정 건조가 많은 부분을 갖다 보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 운영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 배를 PK를 패런트식으로 해가지고 PKM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설계를 하는 것이 그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꽤 많은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구조의 안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PK 자체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 철판의 두께를 갖다가 4.5mm, 그다음에 3.2mm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PKM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6mm, 4.5mm를 했습니다. 사실 6mm, 4.5mm 하면은 그 고장역광을 쓴다 해도 이게 워낙 그 박판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설계를 하게 되면은 구축함이나 이런 큰 배는 통계적으로 그 구조 계산을 갖다 해가지고
딱 그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 툴이라든가 다음에 통계적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속정은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설계한 것만 믿고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배를 실제로 설계한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은 뭐 황천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파도가 많이 치고 이런다든가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저녁하고도 뭐 몇 년 동안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다고 그럽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문제냐 고속에 대한 문제인데요. 고속의 문제는 지금도 완전하게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이 40나트라는 그 문제는 제가 PK 편에서도 40나트라는 거는 속력으로서 바다에서 하나의 인계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40나트를 갖다가 그 상해에서 그 달성을 하려고 하면은 프로펠러의 그 캐비테이션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을 갖다 40나트를 만족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진동, 소음, 또 프로펠러가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그게 절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PKM을 40나트로 원래 처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가능한 거죠,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이런 그 캐비테이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속도를 줄여가지고서 40나트 이하로 되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 두 문제가 그 당시에 그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 예. 해군 조함실에서 기본 설계를 하면서 이제 고려했던 점은 이 고속 함정은 기동성이 우수하려면 속력이 빨라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선체를 날씬하게 해야 되는데 또 복원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 복원성을 좋게 하려면은 또 뚱뚱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설계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은 이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프로펠러 날개가 이게 얼마 안 써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캐비테이션이라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조 시험도 하고 테스트도 하는데 나중에는 그 프로펠러 날개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수로의 본격적인 건조 개발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